어젯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울었다. 리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교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 한 권, 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놓은 채로 그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종이에 홈을 만들었고 그 문장은 명희의 심장을 파고들어 15년 교사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일기장을 당 비서에게 가져가는 순간 10살짜리 김철수와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명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들이닥치고 조사가 시작되고 아이는 학교에서 사라질 것이고 부모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명희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반동 사상을 숨긴 공범으로 시계 초침이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당 비서는 오늘 안으로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명희는 일기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15년 동안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이 아이의 질문 앞에서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 좋아요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서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평양 제1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은 금요일 오후에 나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가고 명희는 교탁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교실 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었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명희는 학생들 책상을 돌며 일기장을 수거했습니다. 42권. 매주 금요일마다 해온 일이었습니다. 당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사상을 검사하는 것, 그것이 인민교사의 의무였습니다. 명희는 일기장을 양팔에 가득 안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일기장을 쌓아 올렸습니다. 빨간 표지, 파란 표지, 낡은 것, 새 것, 모두 똑같은 규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명희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당의 은덕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국의 품 안에서 자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명희는 기계적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다음 주 수업 준비는 언제 하지? 29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 김철수. 명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지난달 함경북도 탄광촌에서 전학 온 아이였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10살짜리. 명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평범했습니다. 평양에 왔습니다.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새 학교에 다닙니다. 친구들이 많습니다. 명희는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글씨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 쓰려고 애썼던 글씨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명희의 손이 페이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울었습니다. 나도 배가 고픕니다. 학교에서 주는 옥수수죽만 기다립니다. 명희는 다음 문장을 읽기 위해 시선을 내렸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장을 열어도 부엌을 뒤져도 쌀 한 톨 없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명희는 교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땅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배급이 끊겼습니다. 왜 끊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가 잘못했나요?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내용이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 배급 시스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반동 사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명희는 일기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물음표가 문장 끝에 또렷했습니다. 연필심을 3개 눌러서 종이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이가 이 질문을 쓰면서 얼마나 힘을 주었을지 명희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교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창밖의 새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이 똑똑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정에서 학생 몇 명이 웃으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철수는 행복한가요? 나는 행복한가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방에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입니다. 명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일기장 앞에서 명희는 처음으로 정직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기장을 검사하고 당 비서에게 보고하고 집에 돌아와 잠드는 이 삶이 행복한가? 아니, 이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일기장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기장들을 계속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 쉬는 시간에도 혼자 창밖만 바라보던 아이, 점심시간에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밥을 먹던 아이.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학년 담임인 박순희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명희 동무, 아직도 일기장 검사 중인가요? 순이는 가방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순이 동무도요.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명희는 서랍을 열어 철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그 질문이 명희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이 일기장을 당 비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반동사상, 체제 비판, 불순한 의심, 이 모든 것을 즉시 보고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입니다. 명희는 보고서 용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는 순간 철수는 끝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배고프다고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쓴 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이와 가족 모두가 사라질 것입니다. 명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은 쓸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희는 가방을 챙겨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철수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명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희는 평양 거리를 걸었지만 주변이 보이지 않았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지만 몇 층인지 세지 못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지만 방 안이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작은 원룸 15년 교사 생활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명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의 일기장은 가방 맨 밑에 넣어왔습니다. 집까지 가져온 이유를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명희는 시장에 갔지만 무엇을 샀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떠올릴 수 없었고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요? 명희는 자신의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배추김치 한 통, 된장, 쌀 2kg. 많지는 않지만 굶지 않을 만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벽장을 열어도 부엌을 뒤져도 쌀 한 톨 없다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철수의 일기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당 비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핑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명희는 교문을 들어서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박순희 선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명희 동무, 주말 잘 보냈어요? 순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순희 동무도요. 그나저나 지난주 일기장 검사 보고서 제출했어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냈는데. 명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저는 이번 주에 내려고요. 순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번 주요? 박 비서가 금요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조금 늦어졌어요. 오늘 제출할게요. 명희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침 조회종이 울렸습니다. 명희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교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를 보았습니다.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명희는 출석을 불렀습니다. 김미숙? 네. 박철민? 네. 김철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철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명희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시선을 거두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32페이지를 펴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책을 펼쳤습니다. 명희는 칠판에 글씨를 썼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수업 내내 명희는 철수를 의식했습니다. 아이는 책을 펼쳐놓았지만 읽지 않았고 공책을 펴놓았지만 쓰지 않았고 그냥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복도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교탁에 기대어 철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움푹 들어간 뺨, 앙상한 어깨, 큰 교복 속에서 작아 보이는 몸. 명희는 다른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통통한 뺨을 가진 아이들, 쉬는 시간에 뛰어노는 아이들. 철수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아이들을 식당으로 인솔했습니다. 긴 배식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철수는 줄 맨 뒤에 섰습니다. 명희는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식당 한쪽에 서서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쟁반을 받아 자리로 갔습니다. 철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배식하는 아주머니가 국그릇에 옥수수죽을 퍼주었고 밥그릇에 조밥을 담았고 반찬으로 배추김치 몇 조각을 얹었습니다. 철수는 쟁반을 받아들고 빈자리로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 혼자 앉을 수 있는 곳. 명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철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그릇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비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이켰습니다. 국그릇이 텅 비었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으로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다시 밥을 떴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떠들고 웃으면서 천천히 먹었지만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철수가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릇 바닥에 붙은 밥알을 숟가락으로 긁어냈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이. 그리고 김치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면서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김치를 남기고 투덜거렸지만 철수는 모두 먹었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철수가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릇을 입에 갖다 대고 안쪽을 혀로 핥았습니다. 국물이 묻었을 자리를 따라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철수는 밥그릇도 똑같이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릇 안쪽을 훑고 그 손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리고 다시 그릇을 들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찮았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눈이 명희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고개를 황급히 숙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릇을 핥는 것을 들킨 것이 수치스러운 듯 명희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이 부끄러운 일이 된 아이의 눈빛을.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반납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명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식판 부딪히는 소리, 배식, 아주머니의 목소리,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철수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앉아 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교탁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희는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산수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누가 나와서 풀어볼까요?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한 아이를 지목했고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머릿속에는 철수가 그릇을 핥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희는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철수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빈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철수들이 있었을까요? 명희가 보지 못한,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명희는 교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철수의 일기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희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그 질문이 이제는 명희 자신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무엇을 했나요? 체제를 위해 아이들을 감시했습니다. 일기장을 검사하며 순수한 질문을 짓밟았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명희는 공범이었습니다. 이 체제에 충실한 공범.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희는 황급히 일기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박철호 당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마른 체구에 언제나 다림질이 완벽한 인민복을 입은 남자였고 그의 눈은 늘 무언가를 찾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 비서 동무 들어오셨습니까? 박 비서는 고개만 까닥이고 교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고 명희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동무 아직도 남아 있었군요. 박 비서가 명희의 책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명희는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네,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래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박 비서는 명희의 책상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교과서 몇 권, 붉은 펜, 출석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랍으로 향하는 것 같아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리 동무, 박 비서가 팔짱을 꼈습니다. 이번 주 일기장 검사 보고서는 제출했나요? 명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요? 박 비서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금요일까지라고 했는데 벌써 월요일 저녁 아닙니까?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검사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 비서는 명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명희의 얼굴, 목, 어깨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검사할 내용이 많다고요? 우리 동무반은 42명이지 않습니까? 박순희 동무반도 40명인데 금요일 저녁에 다 제출했던데. 명희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좀 더 꼼꼼히 보려고 했습니다. 꼼꼼히요. 박 비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내용이라도 발견했습니까? 명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철수의 일기장이 서랍 안에 있었고 박 비서는 불과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명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제가 너무 신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박 비서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교정이 보였고 석양이 건물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우리 동무 요즘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반동분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상을 전파한다고 하더군요. 명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직접 나섰지만 요즘은 아동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의심을 심어놓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체제를 흔들도록 만드는 거죠. 박 비서는 명희를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새로 전학 온 학생들을 주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지방은 배급이 불안정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쉬우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미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희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박 비서가 말하는 것은 정확히 철수였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전학생. 우리 동무반에도 최근에 전학생이 왔지 않습니까? 박 비서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명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함경북도입니다. 함경북도. 박 비서는 그 단어를 음미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기는 탄광 지역이죠. 요즘 그쪽 배급 사정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뭡니까? 김철수입니다. 박 비서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김철수. 알겠습니다. 그 학생 일기장 특히 잘 살펴보세요.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면 사상도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무는 15년 경력의 모범 교사 아닙니까? 당에서도 우리 동무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세요. 지금 중앙에서 예민하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박 비서는 명희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 동무를 믿습니다. 그는 교무실을 나가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리 동무. 네. 혹시 보고하기 망설여지는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우리가 함께 판단하면 되니까요. 혼자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박 비서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건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한이 정해졌습니다. 명희는 서랍을 열어 철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그 질문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박 비서는 이것을 반동사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 위험한 사상의 싹. 그리고 철수는 어떻게 될까요? 조사를 받고 부모도 함께 조사를 받고 가족 전체가 어디론가 보내질 것입니다. 재교육 수용소. 명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곳. 명희는 일기장을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본 것을 그대로 쓴 것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나도 배가 고픕니다. 이것도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명희가 본 것처럼 철수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그릇을 핥을 만큼.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명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용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철수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텅 빈 부엌, 쓰러진 아버지, 우는 어머니, 그리고 배고픈 아이. 명희는 자신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밥 몇 줄. 명희는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반은 남겼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았지만 더 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철수는 그릇을 핥았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고.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기장을 보고하지 않으면 명희 자신이 위험해집니다. 박 비서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조만간 다른 교사들에게도 물어볼 것입니다. 철수의 행동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명희가 이 일기장을 숨겼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명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용지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김철수 학생 일기장 검사 보고서 제목을 썼습니다. 그 다음 줄에 무엇을 쓸까요? 반동 사상 발견.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명희는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15년 동안 명희는 이런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릇을 핥다가 명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부끄러워하던 표정, 배고픔이 죄가 된 아이의 얼굴, 교무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명희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하얀 빛이 교무실을 채웠습니다. 명희는 다시 보고서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결국 보고서를 쓰지 못했고 일기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고 교무실 불을 끄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5월이었지만 해가 지면 여전히 쌀쌀했고 명희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교사동 건물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 안 어딘가에 철수의 책상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발을 질질 끌듯이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고 있었고 자전거들이 지나갔고 선전 방송이 확성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입니다. 명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벽면에 붙은 대형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활짝 웃는 어린이들, 손을 흔드는 노동자들, 그 위에 큰 글씨로 쓰인 문구. 우리는 행복합니다. 명희는 그 포스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포스터 속 아이들은 볼이 통통했고 교복이 깨끗했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철수와는 달랐습니다. 명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또 다른 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동지 만세. 명희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거리에도 포스터가 있었고 그 다음 골목에도 있었습니다. 평양은 온통 구호로 가득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 위대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하지만 철수의 일기장에는 다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말. 명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명희는 세 번째 동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현관, 작은 방 하나. 15년 교사 생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명희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일기장을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하시면서 명희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배추김치 한 통, 된장 한 그릇, 쌀이 든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지는 않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명희는 쌀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2kg 정도. 한 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저녁 요리하는 냄새가 났고 어떤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철수의 집이 있었습니다. 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음식 냄새도 나지 않는 텅 빈 집.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이 떠올랐습니다. 25살에 교사가 되었던 날, 교탁 앞에 처음 섰을 때의 떨림,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명희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아이들을 사랑할 거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명희는 아이들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대신 일기장을 보았고, 사상을 검사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명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난 15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 사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명희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1년 전 보고서. 박민수 학생, 일기장에 수령님 초상화를 잘못 그렸음. 재교육 필요. 명희는 그 아이를 기억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8살짜리.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주에 그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보고서. 최영희 학생, 가정환경 조사 필요. 아버지가 중국 출장 후 사상이 흔들린 듯. 명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년 전, 4년 전, 5년 전. 보고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명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왔나요? 명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나요? 아니면 감시했나요? 아이들을 사랑했나요? 아니면 이용했나요? 명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명희는 15년 동안 체제의 도구였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질문을 짓밟았고 작은 실수를 죄로 만들었고 가족들을 파괴하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명희는 화들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명희야, 나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먹었니? 아직이요. 몸 관리 잘해야지.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물어봐도 돼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봐라.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명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행복이 뭔지 아니?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우리는 그냥 사는 거지.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그게 다야.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위험해. 알지? 명희는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빨리 자고 내일 또 학교 가거라. 몸 축내지 말고. 네, 어머니도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희는 다시 철수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이 질문에 명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을 뿐이에요. 숨쉬고 있을 뿐이에요. 행복은 여기 없어요. 명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 제대로 우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목이 메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철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지난 15년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별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명희는 그동안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늘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시키는 대로 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희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진실을 썼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명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명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철수를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고하면 철수가 사라지고 보고하지 않으면 명희가 사라질 것입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보고서 용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고서가 아니라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백지. 명희는 그 위에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희는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지만 문장은 선명했습니다. 명희는 그 종이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고백이었지만 적어도 한 번은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용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명희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학교에 갔습니다. 박 비서가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 동무, 보고서는?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 비서는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잊지 마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명희는 또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박 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리 동무, 대체 무슨 일입니까? 간단한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명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학생이 많아서요. 꼼꼼히 보려다 보니. 꼼꼼히요? 박 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다 제출했는데 리 동무만 안 했어요. 혹시 숨기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제출하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로 들어갔을 때 박순희 선생이 명희를 보며 놀란표를 지었습니다. 명희 동무,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명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가방에서 철수의 일기장을 꺼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백지였습니다.
아침 조회종이 울렸습니다. 명희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교탁 앞에 섰습니다. 출석을 부르려는 순간 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철호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 비서는 교실을 둘러보다가 뒷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철수를 향해 김철수 학생. 박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와보거라. 철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이 책상을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했다. 박 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습니다. 보이부 요원 하나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요원이 철수를 끌어당겼습니다. 철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교실을 가로질러 끌려나가는 동안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명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명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선생님도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철수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자고. 요원이 철수를 밀었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비서가 명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동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하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희도 교탁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명희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출석부를 펼치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교과서를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칠판에 글씨를 썼지만 손이 떨려 알아볼 수 없었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명희는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철수의 빈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연필 한 자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로 걸어가 책상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공책 한 권, 찢어진 교과서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고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평범한 5월의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명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반동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보이부 요원인 듯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이용해 체제를 비방하고 배급 시스템을 의심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먹였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배가 고팠어요.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게 썼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철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닥쳐. 또 다른 목소리가 고함쳤습니다.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몰라요.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어요. 엄마도 일하러 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손바닥으로 뭔가를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철수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제발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이가 명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도망쳤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눈물이 쏟아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뒤편 화단 옆에 도착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걸까요? 명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철수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제보했습니다. 결국 같은 결과였습니다. 아니, 더 나빴습니다. 명희가 먼저 보고했다면 적어도 철수는 선생님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에도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명희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미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보고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비겁함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철수를 데리고 어딘가로 도망가는 것이었고 박 비서 앞에서 이 체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었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랍에 일기장을 숨기고 보고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오후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명희는 일어나 얼굴을 닦았습니다. 교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장실 앞을 지날 때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울음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교탁 앞에 섰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계적으로 명희는 교과서를 폈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아이들도 듣는 척했습니다.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희는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철수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아이가 앉았던 의자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가 매일 바라보던 풍경이었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교정의 나무들이 보였고 멀리 평양시내 건물들이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 산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철수는 이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이 그리웠을까요? 아버지가 걱정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배가 고팠을까요? 명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공책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명희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황급히 공책을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박순희 선생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희 동무 여기 있었구나. 순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 비서가 찾아요. 교장실로 가래요. 명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요? 응, 지금 당장. 순희는 명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명희 동무 무슨 일이에요? 김철수 학생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박 비서가 계속 동무 얘기를 하던데.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심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순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명희는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갔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명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장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쪽 벽에는 수령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큰 책상 뒤에 교장 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창가에 서 있었고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인사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리명희 동무 앉으세요. 교장 선생이 말했습니다. 명희는 보이부 요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비서가 책상 옆으로 걸어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 동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김철수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했습니까? 예, 검사했습니다. 명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언제 검사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박 비서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확신이요? 보이부 요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가 체제를 의심하는 내용을 썼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요? 우리 동무 15년 경력의 교사가 그 정도 판단도 못합니까? 저는 단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명희가 변명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일시적으로 힘들어서 쓴 것일 수도 있고 가정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비서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가정 상황 파악요? 그건 우리 일이지 동무 일이 아닙니다. 동무 일은 발견 즉시 보고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리명희 동무, 나는 보이부 박영철 소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 학생과 개인적으로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실에서만 봤습니다. 가족을 만난 적은요? 없습니다. 그럼 왜 보고를 미뤘습니까? 박영철 소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세요.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을 뿐입니다. 신중하게요? 박 비서가 냉소했습니다. 리 동무, 동무도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명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박영철 소자가 일어섰습니다.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학생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명희는 목이 말랐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썼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리고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저한테요. 선생님한테. 박영철 소자는 명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답하세요, 리 동무.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박영철 소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당연히 반동사상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뭐가 필요합니까? 명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박 비서가 서리를 덮었습니다. 리명희 동무, 솔직히 말하세요. 동무도 체제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머니만 계시고 평범하게 사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겁니까? 박 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미루고 일기장은 숨기고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박영철 소자가 교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 동무, 일주일간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명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사요? 그렇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매일 보고하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업 외 활동은 금지입니다. 매일 저녁 교무실에서 박 비서에게 일일 보고를 하세요. 이해했습니까? 박영철 소자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예,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면담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가봐도 됩니다. 교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희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아, 리 동무. 명희는 멈춰섰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이 생기면 도망가지 마세요. 그럼 더 나빠집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조사. 일주일. 그 단어의 의미를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가벼우면 재교육, 무거우면 수용소, 아니면 더 나쁜 것. 명희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 떨리는 입술. 명희는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명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박영철 소자는 다시 면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명희의 과거, 가족, 친구, 모든 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을 크게 벌릴 것입니다. 명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명희는 손을 씻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교무실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철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명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질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명희는 일기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선생이 멀리서 명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순희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명희 동무. 순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교무실을 나와 학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평양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명희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선전 포스터, 행진하는 사람들, 깃발을 든 학생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희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대였고 사람들은 배우였고 모두가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명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평양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명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도망가야 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명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고 눈을 감아도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박영철 소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그 후에는 끝입니다. 명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통행증?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명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김성호. 무역 일꾼으로 종종 중국을 오가는 남자였습니다. 작년에 학교 행사에서 만났고 몇 번 시장에서 마주쳤고 한두 번 차를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과 중국 국경 지역을 자주 오간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하루를 버텼고 박 비서에게 일일 보고를 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러 가방에 돈을 챙겼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전 재산. 두꺼운 봉투 안에 돈을 넣고 외투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명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통성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큰 시장이었고 사람들로 붐볐고 온갖 물건이 거래되는 곳이었습니다. 명희는 시장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생선 좌판, 옷가게, 잡화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조사 대상인 명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시장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 낡은 건물들, 사람들이 드문 곳. 명희는 작은 술집 앞에 섰습니다. 간판도 없는 곳이었지만 김성우가 자주 온다고 했던 곳입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몇몇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소주 한 병 주세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명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성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명희는 소주잔을 비우고 또 채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우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술집 안을 둘러보다가 명희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희는 손짓했습니다. 김성호는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리 선생,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동무를 만나려고요. 저를요? 무슨 일로? 명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김성호는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중국 접경 지역으로 가는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김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본 뒤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리 선생,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통행증을 구할 수 있나요? 김성호는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십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그런 걸 구한다고요? 김성호가 비웃었습니다. 리 선생,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압니다. 명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필요합니다. 김성호는 뒤로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 선생, 혹시 위험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성호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돈은 있으십니까? 명희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성호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두께를 알 수 있게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이거면 됩니까? 김성호는 봉투를 힐끗 보았습니다. 얼마나 들었는데요? 15년치입니다. 명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 전부입니다. 김성호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리 선생,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목숨 거는 거예요. 걸리면 저도 끝이에요. 압니다. 그런데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김성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출장 명목의 가짜 통행증입니다. 함경북도 국경 지역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명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조사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더 빨리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서류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도장도 구해야 하고 위조도 해야 하고. 김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도 빠른 겁니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요. 김성우는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여기서 저녁 6시에 만나요. 그때 돈을 주고 통행증을 받으세요. 돈을 지금 드릴게요. 명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성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물건을 주고받을 때 돈도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안전해요. 하지만 리 선생, 제 말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목숨 거는 일이에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김성우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리 선생, 마음 바뀌면 오지 마세요. 이 일은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성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명희는 빈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술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돈을 건네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명희는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고 좌판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고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일지도 몰랐습니다. 명희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명희는 올라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이 멀어졌습니다. 명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박 비서의 감시를 견디고 일일 보고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김성호를 만나 통행증을 받고 전 재산을 건네고 평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를 곧 떠날 것입니다. 영원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명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을 한 걸까요? 탈북 준비. 명희는 이제 진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통행증을 위조하는 것, 국경을 넘으려는 계획, 이 모든 것이 반역행위였습니다. 걸리면 총살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어차피 끝입니다.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더 나쁜 곳으로 가거나 명희는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보는 것입니다. 명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철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아니야, 철수야. 명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선생님은 답을 찾으러 갈 거야. 자유가 어디 있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명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유일하게 가져갈 물건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철수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이 왜 떠나는지 잊지 않기 위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희는 매일 학교에 갔고 수업을 했고 박 비서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은 집과 학교만 오갔습니다.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박 비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명희를 바라보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에는 몇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여벌 옷 한 벌, 작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철수의 일기장. 전 재산이 든 봉투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서 보는 마지막 아침일지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명희는 박 비서에게 일일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그래요? 주말 계획은 뭡니까? 집에서 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월요일에 보죠. 명희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6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성호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가져왔습니까? 명희가 물었습니다. 김성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을 살짝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통행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건넸습니다.
김성우가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행증 봉투를 명희에게 밀었습니다. 함경도까지만입니다. 거기서부터는 혼자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명희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15년치 전 재산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진짜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술집을 나와 거리로 걸어 나왔을 때 명희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짜 통행증이 들어 있었고 주머니에는 남은 돈이 조금 있었고 머릿속에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야 할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희는 버스를 갈아타고 평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은 낡은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었고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명희는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걸었던 이 골목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명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명희야?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밤에 왜? 70이 넘은 어머니는 허리가 굽었고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럼 어서 들어와. 명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연탄난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석을 꺼내 바닥에 깔았습니다. 앉아라. 차라도 끓여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명희는 방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명희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워 보이는 가방. 그리고 명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한 얼굴. 어머니,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며칠 출장 다녀올게요. 그 말이 나오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출장? 어디로? 함경북도요. 학교 시찰이요. 명희는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출장. 어머니는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갈 거냐? 일주일쯤요. 일주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울 외투는 챙겼니? 함경도는 춥다. 네, 챙겼어요. 약은? 약도요. 어머니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싼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명희에게 건넸습니다. 가는 길에 먹어라. 기차에서 배고플 거다. 명희는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명희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굳은 손. 정말 출장이냐? 명희는 어머니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어미다.
내가 거짓말할 때 알아. 명희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는 거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명희야.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늙었어.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었어. 여기서 죽을 거야. 이 땅에 묻힐 거야. 아버지 곁에 묻힐 거야.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명희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라. 어머니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젊어. 너는 살아야 해. 진짜로 살아야 해.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아. 나도 안다. 여기서는 그냥 버티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어깨가 떨렸고 어머니의 손이 딸의 등을 계속 쓰다듬었고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깊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70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어머니의 울음이었고 15년을 교사로 살면서 짓눌려 온 딸의 울음이었습니다. 명희가 몸을 때려 하자 어머니가 더 세게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명희는 어머니의 품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고 평생 자신을 키워준 이 작은 몸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명희는 이 순간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다시는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를 이 온기를. 한참 후에 어머니가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거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다 살았어. 하지만 너는 아직 살 날이 많아. 어머니는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와 명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명희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는 전 재산일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는 안 돼요. 가져가라고. 어머니가 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미가 딸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명희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고맙긴. 이것도 너한테서 받은 돈으로 모은 거야. 원래 내 거야. 어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명희야, 행복하게 살아라.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약 먹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렇게 살아라. 네, 어머니. 그게 효도다. 알겠니? 네. 명희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라. 그것만 해라. 명희는 어머니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냥 가라. 명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명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명희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 가거라. 어디서든 잘 살아라.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명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명희는 걸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어둠 속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간에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고 평생 살아온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고 과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명희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아팠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사는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명희는 가방 안에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음식, 그리고 주머니 속 돈, 어머니의 전 재산. 명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명희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눴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가 준 음식과 돈, 그리고 철수의 일기장. 버릴 것은 15년의 삶 전부였습니다. 명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이면 평양을 떠날 것입니다. 영원히. 명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고 철수가 있고 명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진짜로 살기 위해. 명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5시에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옷 2벌, 어머니가 싸준 음식, 철수의 일기장, 가짜 통행증. 명희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가져갈 것은 없었습니다. 역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행 기차를 탔습니다. 왕복입니까? 편도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10시간 후 명희는 국경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 최철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밤 11시 강가에서. 밤이 왔습니다. 명희는 폐가에서 최철수를 기다렸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비닐로 쌌습니다. 11시 최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출발합니다. 따라오세요. 10분 안에 건너야 해요. 늦으면 총 맞아요. 두만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월의 밤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명희는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움이 뼈까지 파고들었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강했습니다. 명희는 비틀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속으로 빠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명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어머니가 있고 철수가 있고 15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해, 철수야.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침내 명희의 손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 명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풀밭에 쓰러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별인데 여기서는 더 밝게 보였습니다.
명희는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습니다. 명희는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고 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남겨두고 온 죄책감, 철수를 구하지 못한 미안함. 한국 사회는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의 일기장, 명희가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 명희는 다시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검정고시를 받고 자격증을 준비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탈북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에서 자원봉사하실 수 있으세요? 명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틀 후 명희는 작은 공부방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공간이었지만 밝았고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고 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리명희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실 거야. 공부방을 운영하는 김미경 선생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철수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세상을 경계하는 눈빛.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박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명희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뭐가 궁금하니? 수진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배고프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명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릇을 핥던 아이, 부끄러워하던 아이.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배고프면 언제든 말해도 돼. 여기서는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다 말해도 돼. 아무도 너를 혼내지 않아. 그리고 질문해도 돼.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도 돼. 수진이는 명희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명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철수를 위해, 수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공부방 창문으로 석양이 비쳤고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철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명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선생님이 늦게 깨달았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선생님은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단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것,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인 것 같아. 언젠가 너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기를. 그때까지 선생님은 여기서 너 같은 아이들을 기다릴게. 선생님은 이제 진짜 교사가 됐어. 고마워, 철수야. 내가 물어줘서. 내 덕분에 선생님이 살았어. 명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다시 공부방에 가야 합니다. 수진이와 다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명희는 자유로웠고 진짜로 살고 있었고
진짜 교사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밤에 봤던 그 별들,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유로운 바람. 명희는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리명희 선생은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탈북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철수에게서 받은 질문,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건가요? 라는 그 질문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교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 한 번이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